이번 시간에는 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1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1영역은 정책론으로서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18회 시험에 대한 예상문제를 한번 추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설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주체에 관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한다. 그렇죠? 사회보장 기본을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구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규정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틀린 거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맡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아니죠. 1번, 2번, 3번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 25조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아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이나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민영화의 흐름도 우리 그 법제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틀린 거지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아니죠.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구별을 해본다면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의 운영 이념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보편주의는 사회보험, 그리고 선별주의는 공공부조의 영역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실업급여, 기초연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서 실업급여가 있죠. 여기는 보편주의, 나머지 기초연금까지는 공공부조의 영역이 되겠고 1번, 2번, 3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7개 중에 3개고 그리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상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민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민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중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는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그 주체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유유자가 설치 운영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경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거군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면 반집합주의, 조지와 일딩의 사회복지 모형을 보면
과거의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눠졌던 것을 최근에 이것을 소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1990년대, 1994년에 소위 4개의 분류에서 6개의 분류로 수정 증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집합주의는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2개 페미니즘과 그리고 그리니즘을 넣어서 6개로 확대 수정한 거거든요. 반집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뉴라이트의 개념인 신우파의 개념처럼 시장 맹신주의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유, 시장, 경쟁, 성장, 효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우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제휴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다 이건 예상 문제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찍고 넘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종래와는 달리 2018년도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산재보험에서는 바로 산재, 그렇죠? 업무상 제휴 인정 기준이었어요. 종래는 업무상 제휴라고 하는 것이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만 존재했었지만 거기에 출퇴근 중 사고가 분리되어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제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이냐, 업무상 사고냐, 출퇴근 중에 재해냐, 바로 이런 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답은 장애 등급은 이제는 삭제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기에 시험 볼 때에는 장애 등급은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등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인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과 상대적 평등인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 균등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작점의 평등인 기회의 평등과 끝날 때의 평등을 구현하는 결과의 평등으로 또 대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를,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은 조금 냈던 사람보다, 보험가입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보험가입기간이 짧았던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은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형평, 공평, 균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잡고 있군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후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가정에 0세로부터 12세, 맞으면 임산부로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끌어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바로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이건 아무리 열악한 취약계층에 산다 하더라도 교육의 출발은 똑같이 한다는 기회 평등을 구현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공공부조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죠. 공공부조의 급여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n분의 1로 최대한 가깝게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고, 열등처우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자와 게을리 쉰 자와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바로 이런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국 뭐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개념을 반영한다고 하는 걸로서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시작된 겁니다만 그냥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영국의 의료 서비스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구현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 또는 공평, 균등,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에는 5대 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 수 있다면 공공부조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또 등등등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장애연금, 장애연금도 뭐예요? 공공부조의 기본 특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선별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급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지급해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중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는 자산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가 되겠어요. 장애연금은 뭐예요?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장애연금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장애연금보다는 장애급여가 되겠습니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보시게 보면 바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이런 등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에서 소위 1번과 2번, 1번을 함정으로 하고 답은 3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적에 장애인 연금처럼 장애연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연금법에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 자산조사를 거친 것은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 되는 거지요. 상병보상연금은 역시 산재보험에 나오는 것이고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에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답은 여기에서 1번을 함정으로 하고 답을 3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로 인한, 그리고 자녀 출산으로 인한, 또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 구직급여 기간 동안에 가입으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3가지가 있습니다. 군복무는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필했다고 한다면 그가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게 될 적에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군복무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 군복무로 인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것은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첫째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둘째부터 시행을 하는데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그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 상한선 50개월까지 자녀 수만큼 법으로 정해진 개월을 더해서 상한선 50개월까지를 더해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군복무는 전액을 국가가 하지만 이 자녀 출산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또 있지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간, 만약 실직 근로자가 되어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걸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반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보험료는 내야 되겠지요. 자,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아니죠. 군 복무로 인한 것은 전액을 국가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것은 전부나 일부를, 구직급여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받아줬다면 그에 대한 국가도 지원을 하죠. 25% 정도 지원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소위 국가에서도 25% 정도를 지원하지 노받은 국가가 2분의 1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만약에 2명,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하되 상한선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그것은 상한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자, 여기는 좀 섬세하게 5번까지 냈습니다. 워낙 2번이 적나라하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1차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은 1차 분배고, 그러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배분이 되는 것은 2차 배분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든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든 어느 영역에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한 만큼 노무의 대가로 배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 법령상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2차 분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도 액센트를 두셔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교환은 쌍방적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관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가 필요한 서비스를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해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쌍방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부조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이전 관계로 이루어지고 무기여의 그 소위 급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도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쌍방적 관계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군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하여 충족한다. 그렇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란 자체가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교환이 꼭 쌍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방적 이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0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 아동의 국유 임약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수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에 보면, 워낙 우리가 입양으로서 해외 악명을 떨치던 나라 중에 하나여서 우리의 입양특례법을 보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노력하면서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입니다. 국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 입양. 이건 상식 문제군요. 두 번째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법 의지를 보여준 거고,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워낙 장기 결석자에 있어서는 안 된 불행한 이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근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다음에 4번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은 하지만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무상 의무교육이죠. 그러나 학령전 교육이라고 하는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은 원칙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배경 설명할 것 없군요. 자, 틀린 것은 국외 입양 활성화가 아니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시사상식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1번에 보시면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학적 지식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케인즈의 이론은 복지국가, 소위 복지 황금기를 이끌어가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이끌어갔던 경제 이론 기초를 말합니다. 수요 중심의 경제 이론으로서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실업을 줄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소의 물가 상승이 있지만 또다시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출 정책을 하고, 그리고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성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렇죠? 실업이 감소해서 고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실업이 감소하면 당연히 고용이 증가한다는 건 실업이 감소했다는 거지. 실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다시 실업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지요.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하겠다. 맞는 것이 되겠지요.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 사고만 쉽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불황,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이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 흐름입니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그렇죠?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면 언제 급박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절감하면서 소비 대신 세이브를 늘리게 돼요. 바로 저축을 감소시키게 되면,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당연히 실업이 증가할 때는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당연히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니까 공장 가동률 높아지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렇게 소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이것은 논리와는 관련이 없지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위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소위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5번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저축은 감소하는데, 그 대신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다음에 12번으로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군요. 킹도는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통, 1984년에 쓰레기통 모형을 좀 변형시킨 정책창 모형을 내세운 것이 킹돈이 되겠는데, 정책 결정은 어떤 때 되냐면은 불확실성 시대나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보통 조직화된 무정부나 무질서, 올가니드 아나키란 말을 쓰는데,
우연히 정책 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정책이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었어요. 불확실성, 조직화된 무질서, 우연, 요소의 집합 이런 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킹도누 흐름창 모형, 정책창 모형에는 거기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라고 했고, 원한적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들, 참여자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우연한 만남, 이렇게 4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 결정이 되더라 해서 몇 개의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몇 개의 흐름에서 그다음에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이거로 킹도니 쓰레기통 모형인 정책창 또는 흐름창 모형이 되겠어요.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결정된다.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내가 편안하게 읽었지만은 분명히 말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 거 있죠.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나 사회 속에서 뭔가 조직화된 듯 하면서도 엉망인, 조직화된 무정부나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필요한 독립적으로 떠다니던 그런 그 흐름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기업권에 보면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정이 바로 기업권에 있었던 거였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영리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당연히 기업이니까 영리활동도 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이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다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표현한다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영리 활동도 같이 하는 조직. 어떤 말은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교회사, 마을 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인정된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는데 사회적 기업을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니죠. 사회적 기업의 법적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하나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언급을 해야 되고, 저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던 문제여서 좀 민망했던 문제가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회 서비스가 뭐예요? 사회 서비스.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 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지기관은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윤 추구를 1차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노동시장 참여라고는 근로, 연계복지란 말을 부정하면 시대에 맞지는 않죠. 4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5번에 사회 서비스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아니요, 사회 서비스는 수요자,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시대거든요. 이건 시대에도 맞지 않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1번, 2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4번, 5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답은 가장 조잡하게 되어 있지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5번에 보시면 사회적 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유적 연대란 말도 내가 이론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유적 용어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가 되겠는데, 자, 사유적 연대에 대한 솔리다리티가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사유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나 집단에서 어떤 공동체적 이런 그 관계나 또는 공통의 유대감 조성을 통하여 통합적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통합적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사유적 연대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유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아무리 연대니 아무리 통합이라고 해서 조직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에서는 맞지 않는 이런 패러다임이 되겠어요. 결국에 인간은 천부 인권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진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을 수단으로 도구로 해서 조직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1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한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뭐야 이거? 아, 옳지 않은 거군요. 답은 1번이겠네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으로 상부, 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자유의지에 의한 당연한 말씀이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왜 필요할까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피드백이 있어야 되니까.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 이론 형성에, 그렇죠. 새로운 이론 형성이나 새로운 정책 결정에 귀여함. 다 좋지. 사실은 정책평가나 사회복지 정책평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무성을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이론이나 보다 나은 정책의 발전 또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의 기능을 하는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면 정보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 제공이 없는다면 피드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거기 피드백이란 말 없이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의 형성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이나 필요성에는 책무성 이행, 피드백 성격의 정보 제공,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결정에 정책 형성에 기여 또는 정당성 확보,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정책 결정에 필요한 뭐 이런데 여기는 뭐 모든 것이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는 모든 것을 다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자는 모두 결국에 급여를 바탕으로 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급여가 발생하는 관계인데 그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민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개인회사가, 보험회사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주체가 되지요. 사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민간보험은 가입자라고 하는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보험인데 비해서 민간보험은 계약에 의한 자발적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서 차등 부과하는 데 비해서 민간보험은 위험 확률이나 위험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됩니다. 차등 부과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디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니면 위험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는데, 1번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보험 수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이 똑같지만 얼마큼 정확하느냐. 민간보험은 1원짜리 하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아주 정확한 보험 수리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사회보험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철저한 이 말은 민간보험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민간보험의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 위험에 비례하여 아니죠. 그 가입자인 특정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평균적 위험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되겠어요. 사회보험은 가입 개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건 민간보험이지요.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양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사회적 적절성을 중심으로 개인적 공평성을 같이 고려해서 배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죠. 그러나 사회보험은 적립 방식 외에도 부가 방식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영보험의 운영 방식은 민영보험에서 운영 방식은 철저한 적립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가 나왔네요. 자, 사회보험 재원, 사회보험료로, 공공부조는 조세로, 공통적으로 본다면 모두 공공재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범주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으로 강제한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과정에서 자산조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권리성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소 추상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상적인.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수급자격. 사회보험은 기여를 한 자 중에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그러죠?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특징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의 적립의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제적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도대체 뭐가 옳지 않을까? 거기 보시면 그럴싸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1번은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조세 부담. 자, 이걸 1번 기억번 가지고 틀렸다고 할 사람이 1번이 아니라 기억번 틀린 사람이 없지요. 다음에 대상자 범주 어떻습니까?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의 운영 이념을 적용하는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선별주의로 운영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유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사회보험은 그 권리성이 추상적이고 약하다? 아니죠. 사회보험은 나의 기여를,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적립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강합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는 권리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시민권의 행사라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시혜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귿번은 그럴싸한데 디귿번은 앞뒤가 바뀌어져 있죠. 디귿번. 다음에 수급자격, 기여금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공공부조는 신청과 자산조사로. 자, 이것도 니을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은 디귿번 미용.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어렵진 않은데 막상 문제로 나오니까 알고 있었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빈곤 또는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렌치 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그래서 소위 인구 누적을 쭉 쓸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그래서 소득 누적 비율을 쭉 적습니다. 그 대응점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렇죠?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면은 완전 평등이라고 할 때는 정사각형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 박스에 인구 누적 비율 대비 소정 누적 비율을 하면은
절대 평등은 1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렌치 곡선은 전 국민의 국민소득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45도고 탄젠트 45는 1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렌치 곡선의 절대평등 곡선은 곡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사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림에서 45도로 그려진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크게 얼적에 불평등도를 알아보는 거에는 노렌치 곡선, 그것을 수치한 진위계수, 또 5분 2분 배율, 10분 2분 배율이 있는데 차례대로 했을 적에 노렌치 곡선, 진위계수, 5분 2분 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러나 10분 2분 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그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진위계수는 0에서 1로 범위를 갖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0분 2분 배율은 수치가 크면 클수록 10분 2분 배율은 크면 클수록 10분 2분 배율은 뭐예요? 그야말로 0에서 2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2, 즉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분 2분 배율은 1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불평등, 작으면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5분 2분 배율. 다음에 거기 보면 빈곤율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어쨌든 불평등도는 워낙 우리가 그림도 판서도 많이 그려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40% 이상은 의료급여죠. 이건 틀린 거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이, 기타 5개의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주관합니다. 주거급여는 교육교통부. 4번에 보시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50 이하 되겠죠.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주거 지급의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주거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통 우리가 분배, 1차적 재분배,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은 1차적 재분배이죠.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1차적 재분배입니다. 2차적 재분배는 그러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재분배되는 것은 2차적 재분배라고 하는데, 파레토 효율, 우리가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 있고, 수단적 효율에는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으로 나누고, 그리고 배분적 효율은 다른 말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어떤 사람의 권익이나 권익도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자산을 손대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자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분배된 것을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뺏지 않으면서 그 어떤 사람의 효용도 뺏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죠? 파레토 효율을 넘어서 파레토 개선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면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매우 효율적이다. 이거 좀 이열령 좀 놔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미 주어진 다른 사람, 국가로부터 주어진 국가의 지원을 받은 A란 사람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다른 민간에서 기부금이 들어옴으로써 B란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파레토 개선에서 1번과 4번을 연결시키면 이해하기 좋겠네요. 파레토 요율은 완전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자, 여기에서 매우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요율성이나 또는 파레토 요율에 대한 것은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자,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시설급여는 보통 노인 의료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장기간 소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소위 시설급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의료급여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재가급여로서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도 있지만 단기 보호시설도 있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위한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있지요. 자, 여기에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은 법상에 삭제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통 이걸 다양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에는 상근 근로자, 그리고 임시 근로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볼 적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면 상근 근로자, 보통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30일 이상 또는 한 달 이상이면 임시 근로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30일 미만, 한 달 미만은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또 그러면 비정규직을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직 근로자 또 이런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이것은 오히려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아니죠. 사회보험에 비정규직의 특히 일용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 일용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이런 어떤 비전형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실질로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 현저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높다는 거죠. 어떤 니은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요.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때문에 우리가 노동 탄력성이나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시간 탄력제 뭐 이런 등등을 하면 노조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에 니은번이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확정급여식은 회사,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식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자, 어쨌든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정기여식 연금. 확정기여식 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식 연금입니다.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에 디귿번 확정급여식,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는 투자 위험에 대하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가입자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확정기여식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식 연금 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확정급여식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번과 리을번은 바꿔서 설명하되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그동안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민간보험에서 다뤄지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자, 어쨌든 23번은 예외적 문제를 가지고 첨부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 말은 이미 자주 나오는 거죠. 왜 복지는 국가가 다루어야만 하는가? 왜 국가가 다뤄야만 하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공공재적 성격, 또 외부 효과, 정보 선택의 중요성, 역선택의 예방, 또 도덕적 해이의 예방, 또 그런가 하면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나 비독립성, 또 규모의 경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같이 내놨지 않습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당연히 그야말로 나의 노력의 대가에 대하여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그것을 같이 향유하는, 바로 이런 것을 긍정적, 바로 외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서도 기여를 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인데, 내가 경제인이라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그런 물건은 시장에 내놓지 않아요. 내가 잠 안 자고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비용도 내지 않고 쓰도록 해? 그런 것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복지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극단적 개인주의에서는 뭐 괜찮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사회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런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시장에 너무 남발되어서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니까 국가가 나서야 하는 거예요. 특히 가진 자들이 그 일을 더 많이 저지르니까 힘없는 자들은 방어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나서야 돼요. 다음에 비대칭적 정보. 비대칭적 정보는 결국에 역선택의 문제와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또 역선택도 나와 있군요. 그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근거로서 우리가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 퇴직 연금제도도 나왔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연대도 나왔고,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나와서 좀 이번 시험에는 이 정책론에서 민망하게 되었습니다만, 자, 이걸 이전에 봤던 분들은 민망하게 됐습니다만, 이걸 살찌워서, 물론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살찌워서 18회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